강의 중에도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요. 사실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촬영을 위해서는 사이들 다 뒤에 떨어뜨리고. 그런가요? 예. 그러면 벗고 해도 되는데 학생들 출석은 어떻게 합니까? 출석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모바일로 원래는 체크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출석부터 출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출석 관련 문제는 전혀 못 들었는데. 촬영 녹화 시작했고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까?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뭐 어차피 나중에 영상으로 출석할 거니까. 예,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니까. 쓰면은 좀 답답한 데다가 여러분들이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는 대로 앉아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 이 시국이다 보니까 학기의 반이 지나간 다음에 첫 시간에 할 내용을 이 강의로 하게 되네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설명이 중요하냐면은 온라인 강의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원래 이 강의 현장에서 이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 애로사항이 학생들의 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숙지를 하는 과정이 원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기에는 강의 첫 시간에 그걸 꼭 하곤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는 그래도 중간에라도 대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서 뒤늦게라도 얘기가 되는데 지난 학기는 그걸 못 해가지고 진짜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의를 해서 거의 파행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는 건데 일단 늘상 있어왔던 이 정상적인 강의 중에도 있었던 애로사항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 영문을 모르면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히 밖에서 요걸 감독하는 당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속사정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를 하면 강의 계획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를 올렸으면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하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부터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강의 계획서대로 강의를 하라 이게 아니라 이게 또 평가 평점까지 들어가요. 계획서대로 강의를 했느냐? 라는 건데 계획서대로 강의를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하러 비싼 등록금을 냈느냐 하는 회의가 들 정도의 질 낮은 강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강의 제목에서부터 나와요. 이 강의가 한국사 탐구죠. 이 강의 제목대로 하면은 이 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고조선 세워질 때부터 상고사의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까지도 여러분들은 역사로 인식할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은 한국전쟁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역사냐고 펄펄 뛰었는데 그래서 현대에서는 조금 이 세대마다 느끼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이 때 이 광주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비를 차치하고 나서도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알량한 강의 가지고 국사교육을 받았을 때도 아마 요즘은 전근대하고 근현대가 갈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진 전근대도 제가 아는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가르치는 걸로 알아요. 근현대는 뭐 딸랑 1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이것도 아마 한두 학기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대학에서 단군부터 대한민국까지 범위를 한 학기에 가르쳐라. 얘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걸 진도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범위를 사실 한 학기라지만 15주 정도 돼 있죠. 요즘에 또 한 주 줄었더라고. 그 중에다가 정상적이면 중간기말 빠져요. 중간고사를 안 본다 그래도 한 14주 강의 정도 되는데 요즘에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휴일날도 안 빼고 다 강의를 한다 그래도 최대 14주 나옵니다. 14주에 3시간 꽉꽉 채워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겁니다. 이거를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알량한 국사 강의보다 더 내용 없는 강의로 채우고 넘어가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를 배우면 관료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뭐 역사 굳이 복잡한 데서 배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는 것부터 심각하게 숙고하는 거 첫 단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관료 조직 같은 경우에 왜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교육이 되든 말든 좀 심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 그건 자기 자리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티만 내면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해서. 이거는 뭐 이거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들으면 펄펄 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역사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왜 역사에서 관료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 시스템이 자기 자리 지키는데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관료 조직이라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사 안일이 최고예요. 복잡한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일 하면 그만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장 사정 일일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복잡한 내용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걸 수용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강의 제목 잡으면 안 돼요. 교양 강의라고 해도 이게 잡은 게 아니라 뭐 최소한 한국 고대사? 사실 한국 고대사도 너무 많아. 고대사도 여러 번 강의를 해봤지만 신라는 고사하고 백제가 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뭐 신라사, 고조선사, 가야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강의를 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위에서 생각하는 과목의 교육 내용하고 현장에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계획서에다 고지곧대로 고대사를 벗어나기도 힘드니 심지어는 백제가 망하기도 힘드니 그 정도 수준으로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한국사 탐구라고 해놓고 왜 고대사에서 끝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의계획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학교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 제목에 맞게 되든 안 되든 고조선에부터 대한민국까지 강의계획서는 써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계획서로 하면은 부실 강의가 나오는데 그 알량한 강의 계획서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요 평점 받자고 알량한 강의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소신껏 현장에 맞는 강의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뼈다구가 있으면 오히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전임 교수같이 쫓겨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이 방침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파리 목숨들이야 뭐 잘려봤자 어차피 강의 하나 날아가는 건데 그러느니 소신껏 하다가 잘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등록금에 맞는 강의를 받길 바라고 그럼 대학 강의에 맞는 강의를 하길 원해요. 그러면 대학 강의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적어도 대학 강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비해서는 몇십 배 비싼 등록금을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고 교육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값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단순한 강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이 사실 역사 강의라는 거 나중에도 좀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학기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왜 배우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역사 강의를 굳이 이 바쁜 시간에 전공 강의 들을 시간도 모자라는 거 할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적나라하게 말해서 밥벌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역사나 철학 같은 교양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시간에 쫓길 테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교양 강의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뭐 삼국사기가 어쨌든지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든지 아마 이거 벌어먹고 살 사람들은 역사학을 직접 전공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아는 한 인문학부가 굉장히 약하고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개 보면 자연과학 하잖아요, 학교 특성상. 그럼 자연과학하고 뭐 경영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굳이 역사나 철학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사실 본래 목적은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의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 이 한국사를 비롯해서 역사가 포함된 이 인문학이라는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할 겁니다. 먹고 사는데 눈꽃만큼도 도움도 안 되고 나는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고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골치만 아픈데 왜 이걸 내가 비싼 등록금 내면서 억지로 배워야 되느냐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장당 내 동생부터 그랬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대 다니는데 제일 싫은 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일생에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학교 교육에서 인문학 내용이 빠지질 않느냐. 이건 초중고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 인문학 강의 교양에서 빼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단순 정보가 아니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건 대학의 존재 가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먹고 사는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자기 밥벌이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대학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음표 꽝꽝 찍히거든. 사실 노동자로 일할 거면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웬만한 건 다 돼.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교육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에 가서 배울 거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도대체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 세계에서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국외음악이 뭐 복잡한 뭐 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나중에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문제점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르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엘리트를 걸러내는, 어떻게 보면 신분을 교육으로 결정하는, 이게 이제 고려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거제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신분제를 시험으로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해버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가르쳐서 모르는 놈 만들고 그걸 빌미로 잘라내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대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분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인류대학, 이류대학 가려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데, 그거는 현실이고, 이런 현실에서도 원래 대학에 들어와서 원칙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양이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공 교육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전공 교육이라는 건 내가 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맨 밑바닥에서 시키는 거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일이라면 뭐하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물음표가 찍혀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들 오히려 더 잘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일자 탈락을 시켜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적응을 하도록 심하게 압박이 돼 있어가지고 말은 더 잘 들어. 그런데 왜 복잡한 거 가르쳐가지고 머리 복잡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월급도 더 주고 대우를 더 주려고 그러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대치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현실에서도 그걸 좀 느낄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승진이 조금 빨라요. 그리고 올라가는 확률도 높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건 크게 출세를 하건 조그맣게 출세를 하건 승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밑에다가 부하 직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부하 직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두세 명만 있어도 그거 엄연히 조직이에요. 나 혼자 시키는 일 할 때하고 남한테 일을 시킬 때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틀려집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그 느낄 거예요. 내가 기계냐? 저 윗대가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 편리한 대로 일 막 던지는 사람 보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취직하기 어렵다고.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 졸업한 학생들 졸업식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공식적인 실업자인데 이 공식적인 실업자가 아마 과반이 넘을 거예요. 요즘엔 더 심해졌고.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막상 취직을 해버리면 60%가 1년 안에 관둬. 그 왜 그러겠어요? 조직사회 살아보면 아주 더럽거든. 위에서 시키는 놈이 밑에 사람 입장 생각하라고 막 시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배운 거 현장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꼰대한테 대우를 받으면 욕하면서 닮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테 일을 시키고 조직을 관리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뭐고 조직의 생리가 뭐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복잡한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일하는 사람 입장까지 생각해가면서 시키는 거랑 그냥 내가 하는 일 귀찮으니까 네가 좀 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네가 있어야 돼 하는 식으로 시키는 아주 극단적인 야생동물의 생리와 별 다를 것 없는 마인드로 일을 시키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만 거느려도 이렇게 돼버리는데 좀 많이 출세를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기관장 정도. 심지어는 혹시 압니까? 이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올지. 수천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 사람이 개념이 없다. 사실 좀 지만하는 대통령들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윗대가리에 올라와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나라 정도는 그나마 큰 거고 조직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인간들, 여러분들로 상사로 만나기 진짜 싫은 그런 부류의 인간들. 어떤 부류겠어요? 대개 보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눈앞에 사리사욕 채우는 거 이외에 아무 개념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상사로 만나기 굉장히 싫은 부류일 겁니다. 그럼 그걸 뒤집어 말해가지고 왜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삼국시대에 뭔 일이 일어났고 조선시대에 뭔 일이 일어났고 뭐 태종태세문단세 그거 뭐하러 외워? 남의 집 가문인데 남의 집 그걸 왜 외워?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그냥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역사교육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첫 시간에 영상으로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겠지만 왜 역사교육을 그따로 시키느냐?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필요한 거고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와 라는 이미지를 주기,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면 옳은 줄 알아 라는 건데 대학에 와서 역사 그따로 배우려면 뭐하러 배워요?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럼 대학에 와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면 오히려 그걸 뒤집어 볼 수 있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개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 이거는 첫 시간에 막 영상으로 봤겠지만 열심히 본 사람 별로 없을 거고, 거기서 설명한 것처럼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단순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간 옛날 얘기 오늘날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일이라면 역사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끝난 일인데.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누가 그럽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생리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 본질적인 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잘 보면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 뭐가 반영해서 이 모양이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조직사회를 이해하는 거고, 그 조직사회를 움직이는 인간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직결되어 있는 게 역사고, 크게 보면 인문학이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포함된 인문학을 싫다는 사람 강제로 붙들어 놓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목적에 가르치려면 진도가 문제겠냐고. 딸랑 사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는 단순 사실을 가지고 고전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있는 얘기 쭉 나열해 놓으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 대학 강의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고 강의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도 얘기하면 좀 구름 잡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심각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남이 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요즘 시기에 더 심각해진 게 이 취업이죠. 아마 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사회문제가 더 심해져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아마 기성세대들하고 갈등도 취업 때문에 좀 발생하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동기들이 술 먹다가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은 내 남의 나라 얘기로 들었겠지만 우리 때는 취업할 의지만 있으면은 웬만한데 한 서너 군데서 답이 와가지고 그 중에 골라갔어요. 그래서 술 먹다가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한답시고.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젊은 사람들 입에서 쌍시옷발이 콱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 잘났다 이거지. 그런데 요즘은 이게 세대 갈등을 부를 정도로 취업 전선이 굉장히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대학 강의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요거 좀 비교를 해볼 대상이 돼서 그래요. 왜 우리 동기 녀석들 얘기를 하느냐면은 세대가 딱 비교하기가 좋아요. 80년대 학번들,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학번들이 왜 여러분들하고 비교 대상이 되느냐면, 그때는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못할 때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바로 우리 1년 전 선배인 이 80년대 80학번들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 문 닫아버리고 탱크하고 장갑 차가지고 학교에서 지키고 있는데 강의가 되겠어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신입생 받을 때가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체 유급이 돼버리면 대학에서 신입생 못 뽑은데,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 지금 의대 신입생 안 뽑는 것도 정부에서 몸 있고 배짱 튕기는지 모르겠지만, 의대생 1년에 의사로 졸업하고 의사로 전환되는 거, 왜 그 숫자를 넣겠어? 그 숫자 비슷한 사람들이 은퇴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1년 동안 빵꾸가 나버리면 어떻게 채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입학이 더 중요한데 80학번들 졸업을 못 시키면 81학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1년 동안 신입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재수생이 졸지에 2배, 3배 되는데 80년대 그거 심각했어요. 그거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겨울방학 때 사람 그때 등교시켜 놓고서 강의실에서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강의 날림을 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시켰어요. 그 다음에 8일 학번 들어갈 때는 그보단 낫지. 학교는 열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멀다고 데모 터져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최루탄 날라오고, 강의실 가보면 매일같이 유리창 몇 개에다가 최루탄 깔려있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공부 좀 하게 또 도서관 가 있으면은 일 터져가지고 도서관 폐쇄가 돼버려요. 못 나가. 밖에 전경들이 있고 앞에 데모돼 있어가지고 말짱하게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 못 나가요. 나 같은 경우에도 한 2번 겪었으니까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겠냐고. 그런데 요즘 와서 일 시켜보면 뭔 소리가 나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 거냐 궁금해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최루탄 냄새, 뭐 여기 군인은 고사하고 경찰들 들어오는 것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부하는 양으로 보면은 80년대 학번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몇 배는 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취업은 어려워. 근데 물론 취업이 어려운 거는 뭐 학교 사정보다도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80년대 학번들하고 요즘 여러분들하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그런 소리 합니다. 공고 내보면 수십만 명씩 몰려오는데 쓸만한 놈은 하나도 없다고.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뭐 요즘에는 뭐 하도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몸값을 깎아서 산업 현장 단순 노동하는 데도 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비싼 등록금 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디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까? 대개 연구나 기획이나 이런 고급 노동 하는데 여기 가고 싶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아마 회사 지원서에 원하는 부서 써놓으면은 뭐 기획부, 뭐 연구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지, 마케팅부 해가지고 영업하라고 그러고 현장에 가가지고 물건 들고 뛰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가서도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다 배치되어 있냐 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다 보면 그래서 1년에 60% 이상이 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연구나 기획 같은 고급 부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안 하죠. 여러분들을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뽑혔는데 바로 여기다가 투입하면 일 해낼 자신 있냐고.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80년대 학번을 두고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 거의 안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일 시켜보면 그래도 시킬 맛은 난다는 소리를 들어요. 위험한 짓은 가끔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시국이 하도 시끄러우면 아무리 세상에 관심이 없는 놈이라도 뭐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도 못 가고 난데없이 경찰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뒤통수 한번 맞아보고 그 동료들 막 끌려가는 거 보고, 이런 꼴을 보면 아무리 세상에 관심이 없는 놈이라도 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최소한의 고민은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강의를 듣게 만들면 솔직히 고등학생 때하고 뭐가 달라? 고등학생 때까지 뭔 일 했었는지 관심이나 있어요? 그냥 상급 학교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럼 요즘 대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취업하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런데 취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취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만큼 받는 만큼 뭔가 해야 돼. 특히 고급 노동력 같은 경우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저 밑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급 기획 같은 거 기획실 간다 이거. 기획실 가면 무슨 일 시킬 것 같습니까? 경영학과 나왔다 이거. 그럼 되게 여기 항공대 같은 경우 관련 업무를 준다면 내년 항공시장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측을 해서 그에 맞는 경영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거 나와.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 어떻게 일할 거예요? 경영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본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 왜 그러냐면 대학 강의도 요즘은 거의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앞에서 선생들은 열심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설명을 해. 그거 잘 외워가지고 시험에다 달달면 그게 훌륭한 학생이고 그래서 학점 좋은 학점 받고 나가. 그래서 학교에서는 A 학점을 올로 깔았던 학생이 현장에 나오면 학교에서 그따위로 배웠던 지식 필요한 직장 있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 뭐 여기가 아니라 전에 있던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지금은 많이 추락을 했지만 인류라고 자부를 하던 대학이라 학생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강사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켜요. 취업 교육 같은 거. 왜 취업이 안 되는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거의 7, 8년이니까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알면서도 새삼스럽게 충격이 좀 옵니다. 여러분들은 취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생각하냐면 자격증 많이 따려 그래. 자격증 이상 쉽게 따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소위 말해서 스펙을 갖춘다 그러지. 스펙을 많이 갖추면은 나를 좋게 보고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스펙 같은 걸로 취업하는 사람은 내가 그때 요 강연에서 받은 통계로는 그렇게 뽑는 데가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뭘로 뽑느냐? 뽑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대요. 사람을 보면 뭘 뽑느냐? 리더십, 친화력, 뭐 이런 거를 많이 봐. 근데 이게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까? 저게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한다고 열심히 이런 영어 상식책 놓고 보는 거 서류 심사 통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최종적으로 뽑혀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땐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래.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대학에서 공부 꽤 많이 한 것 같지. 그런데 니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현실에서 얼마나 쓸모있는 거 가르쳐 주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기서 선생들이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는데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당수의 선생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교수가 돼서 활동할 때까지의 연령이면 특히 자연과학계에서는 그 사람들 지식은 대부분 쓸모없게 된 다음이더라고. 인문학이 좀 낫다고 그러는데도 그 좀 낫다는 인문학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가지고 나 많이 배웠다고 가가지고 대우해달라. 황당하지. 그러니까 동생이 삼성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그 녀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그때 80년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때 삼성에서 2, 300명씩 뽑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뽑아놓고서 뽑은 애들 재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두당 한 억은 나온대. 그럼 80년 중반에 매년 신입사원들 교육시키자고 한 300억, 400억. 기업체가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한 놈을 바로 써먹질 못하고 자기들 써먹는데 맞는 교육을 시키는데
한 1,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거긴 대기업이니까 투자할 여력이라도 있지.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봐요. 거기는 규모가 작아지고 투자고 뭐 할 여력이 없는데 일 시켜보면 환장해요. 신입사원이 제일 무섭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신입사원이 왜 무섭겠어? 일을 시키면 못하면 괜찮아. 사고를 쳐. 그래서 재밌는 거, 이게 신입사원들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명하게 사고 친 사례 하나, 그냥 재미로 들으라고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얘네의 연예인 엑스파일이라고 돌았다는 거 기억할지 몰라. 요즘도 아마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연예인 엑스파일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그런 까십거리를 얘기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게 할 일 없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압니까? 제가 아는 한 그거 우리나라 굴지의 유명 광고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광고 회사에서 그런 거 왜 만들었느냐?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연예인들이 즐기고 많은 소모품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산업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톱스타들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톱스타들 같은 경우에 중기업, 소기업도 아니고 중규모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거품이 끼긴 했지만 얼마 전에 뭐 빅히트라고 그 유명한 BTS 안고 있는 거기가 상장을 했더니 상장하자마자 현대자동차 지금 뭐 정의선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총액을 넘어버리더래. 물론 지금은 뭐 거품 꺼지면서 많이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지금 거품이 많이 거친다고 하더라도 뭐 대기업 같지는 못해도 중규모 기업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사람들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이 광고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에 나왔을 때 연예인들의 가장 큰 문제, 이 광고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 기업 제품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이 팔고 그 이윤을 얻는 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최악의 경우가 뭐겠어요? 뭐 청순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기업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비싼 광고를 썼는데 다음날 스캔들이 터져. 알고 보니까 인간성 못 같아가지고 난잡한 짓 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델로 써서 광고를 했던 그 제품, 그 기업 같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거 뭐 톱스타들 같은 경우에 몇 억도 주고 뭐 10억까지도 막 주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 돈 투입을 해가지고 매출이 반으로 줄어봐요. 원래 기업은 10억을 투자했으면 100억, 1000억을 벌어야 정상인 건데 10억 투자한 다음에 100억 까먹으면 안팎으로 엄청나게 피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 안 보게 하려고 뒷조사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뒷조사를 시켰을 때 좀 능력 없는 놈한테 시켰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 같이 아무 경험 없이 세상에 불쑥 나간 놈한테 조사 좀 해오라 시켰더니 이놈이 난감하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연예인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할까 해가지고 상품권 몇 장 들고 술자리에다가 방송 리포터 불렀다는 거예요. 술 진탕 매고 거기다 대서 누구는 어때 물어본 거예요. 그건 메모로 적은 거예요. 그때 적은 거 그대로 올린 게 그 유명한 연예인 엑스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맡았을 때 뭐 어떠냐? 방송 리포터들이 제일 많이 하니까 거기 물어봐가지고 정보 캐낸 건데 뭐가 잘못이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겠어요? 그거 어떤 놈이 또 관리를 잘못해서 유출이 됐는데 유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문이 컸죠. 누구는 그러더라고. 거기 얘기 80%는 사실일 거래. 실제로 연예인들을 난잡하게 사는 애들 많대. 근데 중요한 건 80%건 90%건 이게 문제가 아니죠. 틀리는 10% 어떻게 할까요?
비중 높은 사람 하나는 한 건에 10억 100억이 걸려요. 허위 사실 유포했다가 그거 소송이라도 걸려서 지면. 그리고 연예인들은 문제되는 거 싫으니까 소송 안 걸고 대부분 묻히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헛소리 때문에 수백억을 벌어줄 수 있는 연예인을 매장시켰다. 국가사회가 보는 피해 어떡할 거야? 수백억 지들이 벌어줄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을 하는데 검증이라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서 술 퍼먹고 이것저것 되는 놈이 진짜 알고 그 소리를 했는지 술김에 헛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사이가 나빠가지고 일부러 없는 말 지어냈는지 아무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냐면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자기한테 전달되는 정보를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딸딸 외워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 뭐 한글이나 산수 가르칠 때는 그냥 팩트를 가르치는 거니까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학력이 높아지면서 고급 정보를 다루면 이 고급 정보는 단순한 팩트보다 그 팩트가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나와 있는 정보에서 보여주지 않는 그 이면까지 볼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원래 고급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고 그게 고급 노동을 하는데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년 항공시장의 성장 추이 이런 거 내년 항공시장에 뭐 승객이 얼마가 되고 미리 데이터 딱 나옵니까? 그거 데이터 딱 알면은 왜 조사를 시켜? 그냥 그거 갖다 쓰지. 그런데 고급 노동이라는 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몇몇 데이터만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이 결론을 보이지 않는 결론을 추출해 내는 게 고급 노동이잖아요. 연구도 마찬가지고 연구라는 게 뭐 보다 좋은 신제품 복사기가 지금은 한 장 복사하는데 10초 걸리는데 이거 5초로 줄인다. 어디 정답 나와 있습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알아내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원래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걸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선생은 떠들고 학생은 받아 적는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원래 이거는 자, 이 고급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거는 거기에 일종의 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거의 안 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 보문합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냐는 겁니다. 사실 내막을 모르면 저 도서관 보고 한숨만 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 짓는데 아마 수백억 들어가고 거기다 책 채우고 이런저런 정보 검색기구 채우려면은 아마 100억대 금액이 우습게 깨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 세워다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아마 우리나라 학생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수까지도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열람실일걸. 그냥 공부방이에요. 들어가서 책 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보는 거야. 근데 보고 싶은 책이라는 게 학생들은 거의 뻔하잖아요. 영어책, 상식책하고 법전. 취업하는데 필요한 몇 개 책 이외에는 거의 보지도 않아. 심지어는 소설 읽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요즘에 대학이 욕을 먹는 이유가 교수들도 그래요. 지가 보는 책 맡기기 위해 안 봐.
그러면 도서관 뭐하러 지어놨냐고. 그런데 뒤집어 말해서 그럼 도서관은 뭐하라고 지어놓은 거냐. 어떤 고급 정보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고급 노동을 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자료조사잖아. 나한테 맡겨진 미션에 관련된 자료가 뭐가 있고 그 자료들은 어디까지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지 그거 조사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이 자료를 원래는 모아 놓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에 도서관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치고 도서관 부실한 대학이 원래는 없어요. 서울대학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는 지들이 돈 안 내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료 빵빵하게 갖다 놓을 수 있거든. 거긴 강제로 갖다 놓으면 돼. 하다못해 석박사 논문을 써도 교육부에다 몇 부씩 보내야 되는데 교육부에 보내는 것 중에 서울대학 도서관에 꼭 한 부씩 갈걸. 그런 식으로 가지고 쌓아놓으니까 거긴 많은 거예요. 뭐 심지어는 전근대 자료 같은 경우도 서울대 규장각에다가 쫙 모아주고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학교에 있으면은 그런 자료를 조사 빵빵하니까 이 자료가 빵빵하면 처음부터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주면 뭐래 안 보는데. 심지어는 다른 대학도 왜 도서관이 부실하냐면 도서관 정비해달라고 들어오는 압력이 없어요. 원래 제대로 돌아가는 학교에서는 왜 우리 학교 도서관은 용량밖에 안 되느냐. 가니까 자료 없더라고 욕이 막 나와야 돼요.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죠. 위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악쓰지 않으면 뭐로 해줘. 해달라는 놈이 없는데 뭐하러 알아서 책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 볼 놈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도서관에다가 이런 거 요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는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뭐 인문사회과학 같은 건 거의 없고 경영학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공학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아마 없는 자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기초부터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되겠냐고. 그냥 자료를 조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엔 도서관 우습게 하는 게 온라인에 가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 많더라. 이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건 나중에 이건 약간 스포일러 비슷하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발표 수업이라는 걸 저는 한번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 학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외가 없어. 자료조사 그러면 도서관도 안 가요. 그건 온라인에다가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관련대로 쫙 검색해가 나와.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건데 아까 연예인 엑스파일 할 때 바로 이거. 자, 온라인에서 자료조사를 하는 거. 인터넷 가지고 정보의 바다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의 바다인 건 알아도 그 정보의 바다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보의 바다이되 쓰레기 정보의 바다라는 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의 대부분이 쓰레기입니다. 왜 쓰레기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돈 주고 찾는 사람, 유료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찾는 사람 거의 없죠.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정보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내가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남들 잘 모르는 고급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빵 풀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는 않아요. 인터넷에도 인심 좋게 자기가 연구한 거 그냥 인류를 위해서 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그럴 것 같아? 그 많은 정보들이 다 그렇게 성인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푼 정보 같습니까?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실 이게 무서운 건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같은 경우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정보.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 국어사전 이런 거.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정보이거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누군가가 요렇게 믿어달라고 역으로 흘리는 정보들.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아주 센 기초 같은 경우에야 센 기초 좋지.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이 편해졌다는 건 그 센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고급 노동을 하기 위한 정보가 그 센 기초 정보 가지고 구성이 됩니까? 당연히 그 이상 가는 정보를 가지고 엮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역정보란 말이에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것 같죠. 역사 정보 같은 경우에 이거 가지고 무슨 놈의 이권이 있어, 옛날 얘긴데 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녀석이 댓글 단 거, 삼국사기 초기 기록, 뭐 여러분들이 삼국사기 해가지고 먹고 살 건 아닌지 몰라. 그런데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가지고 왜 매도를 했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뿔이 훨씬 깊습니다. 강의 중에 설명했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다가 이걸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입시켰던 사람들이 일제 황국사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때 얘기를 하자 보면은, 아니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하고 이게 한일 관계사를 성립하기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데, 일제 황국사학자들이 보기에도 일본서기는 파렴치하게 조작이 된 거 지들도 인정했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있나. 워낙 파렴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아니 사건이 일어난 시기까지 조작한 역사서가 세계에서 흔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일본사를 정리해놓고, 특히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작을 했으니까 5세기 이전 거 믿지 말라, 못 믿겠다. 그러고 보니까 일본 고대국가 형성 시기는 5세기 후반이 되는데,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다 고대국가 성립된 걸로 돼 있네. 그럼 식민사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 황국사관이라는 거는, 황국사관에 기반을 둔 식민사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가 아니라 정치 일부입니다. 첫 시간부터 강의를 했지만 역사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연구한 것보다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한 비율이 훨씬 크고, 식민사학이라는 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논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500년 동안 국가 경험이 쌓인 나라를 갓 국가 만든 놈이 와가지고 정복을 한다?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못 믿을 이유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강의 중에 있으니까 참고할 수도 있고, 앞으로 못 내는 내용은 보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식민사관을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식민지 조선인들한테 니들은 지배를 받아서 싼 이등민족이다, 이건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니들은 독립국가 갖지도 못하고 남의 밑에서 빌빌거리고 형편없는 역사 이어가다가 근대 와서 필연적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우리 밑에서 잘 살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식민사의 기본인데. 일본뿐만 아니라 남이 나라 식민 통치할 땐 대개 그렇게 나갑니다. 종교를 내세우건 이념을 내세우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맞지 않으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건데, 말짱한 놈 밑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갑니까? 니들은 형편없는 이등민족이니까 남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끼리 해봤자 제대로 안 돼. 이런 메시지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 논리 그냥 쫓아가는 거야. 왜 이렇게 쫓아가느냐? 그렇게 그 논리를 주장한 교수한테 배웠거든. 일제 식민사학자들한테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르친 교수가 그 교수고, 그 제자를 그 교수한테 배운 논리로 가르치고, 민망하니까 그대로 가르쳤다고 민망하니까 부분적으로 손대려고 장난쳤는데, 내가 공부 더 하기 싫어가지고 일본 한국사학자들 논리 그대로 베껴가지고 몇 부분만 장난쳐가지고 니들한테 가르친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배우면, 그 그대로 배우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거기 박물관 체제를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유물 전시해놔. 내가 그렇게 믿기 싫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보면은 2세기까지 이렇게 형편없었어. 3세기 때도 국가가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태극기 흔드는 사람 있죠? 일본에다 사주하래. 일본 누구 위안부는 없었다 그러는데 왜 여기는 없었던 위안부 만들어내냐. 자기 나라가 피해보고 있는데도 일본 수상한테 사죄해야 된다고 난리쳐요. 왜 피해본 사람 동상 세우느냐. 이렇게 되면 피 안 봅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분쟁 생겨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죄도 없이 피해받는 거 모릅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놀러 오던 한국 사람들이 안 와서 피해보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다 물건 못 팔아서 피해보고. 누가 만들었는데? 역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 때문에 피해보는 것도 내가 아는 한 수천억에서 조까지 가요. 수천억에서 조면 여러분들 취업을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은 취업을 할 자리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검증이라는 거, 실제 역사학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역사학에서 가르치는 건, 지금 삼국사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이렇다. 이거 가르치려면 뭐하러 역사 가르쳐? 그렇게 역사 배우려면 그냥 어학자라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역사학에서 들어가면은 교수들은 어학자라는 사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지가 못 읽는 거 열심히 읽어가지고 베껴내면 되거든. 근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걸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일본석에 이러저러하게 쓰여졌다. 진궁황후께서 고구려 백제를 정복하고 거기에 그 나라들을 번국, 부하나라는 밑으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식민지, 번국으로 삼으시었다. 그렇게 써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그게 역사입니까? 옛날에 거짓말한 거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옛날 거짓말을 현 시대 사람들한테 옮겨대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료에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받아들이려면 검증이라는 게 뭐가 있다? 비교. 그러니까 아까 연예인 X파일도 왜 욕을 하냐면, 그냥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술 먹여가지고 술김에 이것저것 주절저절 떠든 리포트 얘기를 그대로 베꾸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 루트에다 비교를 해야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걔 어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왜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하다못해 연예인 조사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요소를 받아내가지고, 그것도 전자를 까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 쓰는 거라. 아무 생각도 없이 어디 나와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쓰는 거라. 같겠냐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결론을 서두르면, 제가 왜 대면 강의를 고집을 하냐면은, 저는 학기 중에 발표 수업이라는 걸 적어도 한두 팀 정도는 꼭 하기를 바라서 그래요. 이 발표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한국사 탐구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걸 조사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고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던 문제에 대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만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진도 문제부터 벌써 짚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강조했듯이 한국사 탐구는 단군부터 대한민국까지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이 궁금해가지고 한국사를 신청했는데 근처에도 못 가보더라. 나는 고려의 성립이 궁금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약올르게 고려 직전에서 끝나더라. 뭐 이런 거. 나는 백제가 왜 망했는지 궁금한데 요거 얘기 근처에서 얘기하다가 말더라. 이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어디서 뭐 누가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거 틀리더라. 누구는 고조선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의 진도에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던가 아니면 강에서 나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다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검증을 해보는 거. 이 과정은 능동적인 수업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능동적인 수업이 필요하냐면은 이 취업했을 때 문제점도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한 20-30명 앉아있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에 취직을 해가지고 뭘로 먹고 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20-30명마다 일일이 진로 상담해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진로 상담 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고 싶은데 취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맞춤 교육을 한다는 거 필요한 그냥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거를 전수한다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까 80년대 학번들하고 비교가 된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면 제일 답답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지. 아무것도 모르고 취직을 했는데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각자 자기 일 안 하고 바쁘지 뭐 전화 한번 받아달라고 그래서 짜증이 팍 나잖아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참돼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심사원 와가지고 내 일하기도 바쁜데 이 전화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 일일이 쫓아다니면 환장하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걸 요 잠재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어디 가서 뭘 하고 살더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게 원래 이게 진짜 고급 교육이에요. 그래서 80년대 학번 같은 이율배반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안 가르치니까 강제로도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뒤집어 말해서 학교 열고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생각을 안 하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얘기가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답니다. 웃기는 통계죠. 사람 살리겠다고 의사들이 열심히 약 쓰고 수술하고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뭐겠어요. 병원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사들한테 살아당하지 않는 방법을 쓴 책도 있겠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비슷하게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세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뭐든 좋다 이거예요. 단 수업 주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 얘기를 한다. 소양사냥 이런 말 안 나오게 수업 범위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시비를 한번 가려보고 싶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걸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 발표가 바로 검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명히 못을 박아두는데 발표는 자기 얘기만 읽고 끝나는 게 발표가 아닙니다. 발표 끝나면 질문을 받습니다. 동료들한테도 질문을 받지만 저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약간 미리 예고가 되겠는데 발표를 해보면 아마 대부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그대로 재구성해 주고 가요. 그러면 그렇게 재구성한 자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거기에 헛정보가 얼마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왜곡된 메시지를 정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옮기려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비 영화 많이 봤을 겁니다. 좀비한테 물려서 몸정하면 끔찍하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바이러스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그렇게 만드는 좀비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현실에 관한 정보 찾아도 제가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70~80%는 거의 좀비 바이러스급이야. 그 정보 딸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조작해 놓은 놈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비처럼 환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하고 딴 사람한테 옮기면 좀비가 별겁니까? 그 짓 하면 좀비 되는 거지. 뭐 항공되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면은 요즘 정부가 뭐 V자 반등 얘기 많이 하죠. 더 많이 풀어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기 살려. 그것도 좀비 바이러스라는 거 압니까? 대통령이 뭘 했어요? 몇 달 전에 3분기부터 V자 반등 시작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3분기 다 지나갔죠. 3분기는 7, 8, 9월이에요. 근데 그거 믿고서 열심히 영업재개 준비하고 투자해 놓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고. 쫄딱.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거 몰랐겠냐고. 바보예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 잡으면 되냐고. 우리나라 교육에 의지하는 게 몇 %인데 다른 나라가 다 난린데 무슨 놈의 V자 반등이 나와. 아주 간단하게 헛정보 내가지고 그 정보 믿은 사람들 쫄딱망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대로 봐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금 조금 있으면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는데 지금 비건론 펴는 놈들은 뭐냐 하고 물어뜯고 다니는 놈들 뭐겠어. 이 간단한 정보마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역사 정보 아까 한일 관계 얘기하는 거 좀 더한 거 많아요. 역사 정보는 쓸데없이 남의 나라하고 싸움 만들게 가공이 되어 있는 거 투성입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조사해 오는 거 보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이 발표 수업이 뭐 하자는 건지 알겠죠? 전형적인 훈련입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려 드리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발표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왜 시키느냐? 학생이라는 게 뭔지부터 숙지를 하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말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받습니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일 때 실수할 수 있는 특권을 열심히 누려보라고 권하고 싶은 겁니다. 딱 여기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 그거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출세해서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가 벌인 일 남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평범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밑바닥에부터 올라가야 사는 사람들 그런 특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하지도 않은 일도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대형 사고 쳐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그거 도둑놈 심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급 노동에 들어가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본 자료조사와 이 자료조사에서
헛정보, 왜곡된 정보를 골라내서 재구성한 다음에 그걸 논리와 근거를 갖춰서 구성한 다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발표문이라는 거 하나에 그 과정이 다 결집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실수하기 쉬운지, 거의 10중 8구는 실수라면 실수, 잘못된 결과물을 내는데 그 잘못된 결과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검증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경험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수업을 하는 가치는 충분하겠죠. 그래서 저는 발표 수업에 꽤 많은 비중을 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왜 뭘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는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겠죠. 이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의 학점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적이 나가기 전에 자기 성적을 미리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평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이 평가 중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큰 게 아마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시험을 봤는데 요즘 전국에서는 중간고사를 못 보니까 기말고사 한 번으로 이게 끝날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 나중에 진도가 나갈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시험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제 내는 놈이 잘하는 거 가지고 나만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점에서 보는 것보다 문제 내는 사람 시점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자의 흉포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험 비중을 높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험은 어떻게 간주를 하느냐? 학점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적어도 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런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은 걸 한번 복습해 볼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시험 한 2주 전에 문제 공개합니다. 문제 공개하면은 거기에 관한 거, 수업 들은 내용, 요거 좀 잘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절대평가하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줘버리면 되는데, 혹시 이제 이 대면 수업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게 될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알려준 문제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 시간에 열심히 써들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디서 남이 한 헛소리 베껴가지고 시험 답안지에 달아둔다든가, 아니면 아예 백지를 낸다든가, 지각결석을 아주 줄기차게 해가지고 남들하고 확 차이가 나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남의 성적을 정당화시켜주는 쪽으로, 희생 쪽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석인데, 이 출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평가도 자르는데 제일 쉬워요. 나왔나 안 나왔나, 늦었냐 안 늦었냐만 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시국에서는 좀 힘들죠. 정상적인 강의에서는 뭐 10분만 늦게 오면 지각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영상 강의를 하면 이놈께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댓글에 올릴 때 뒤늦게 올려도 다 인정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 저도 좀 경험해서 초창기에는 이 출석이 성실성의 척도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뒀는데, 요즘 같은 시국에 학생들을 학교에다 잡아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석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진짜 줄기차게 지각결석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영향은 안 줘요. 근데 미리 얘기해두고 싶은 건, 뭐 지각해봤자 1점 깎이고 결석해봤자 2점 깎이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남들 다 쉽게 문제 공개하고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점수가 대개 이렇게 되죠. 몰리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점부터 B고 뭐 90점부터 A고 85부터 B 플러스,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82점에서 동점자가 우르르 생겼어. 좀 성적을 주다 보면 중간에서
비율 넘어갔습니다 하고 컴퓨터에서 떠버려요. 내가 주고 싶어도 컴퓨터가 못 줘.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강제로 82점이면 충분히 B 이상 받아야 되는데 강제로 잘라가지고 내보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누가 성적 강의할 때 흔히 하는 질문이 누구하고 답안지도 비슷하게 내고 똑같이 했는데 왜 쟤는 여기까지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 나옵니까? 극단적으로 85점에서 동점자가 우르르 나오면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면은 찾아보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 지각이 하나 있어. 이 지각 하나 때문에 누구는 여기까지 떨어지고 누구는 이 점수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한 학기에 몇 명씩 꼭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제일 좋은 건 뭐냐? 아까 발표 수업 있죠. 이것도 그냥 강의 계획서에만 보면 발표 10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발표하면은 뭐 10%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한 사람은 발표 점수가 빵점이겠죠. 발표를 하면 다만 몇 점이라도 받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발표 수업은 가산점 개념이 됩니다. 이 발표를 하려면 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자료조사라는 걸 해야 되고 이 자료를 구성하는데 도대체 검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베끼기 십상인데 그 베껴가지고 오면은 수업 시간에 조금 얼굴 뜨뜻해집니다. 이 대가를 제가 줄 수 있는 거라고는 학점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학점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점이 되게 어떤 부류로 나눠지는지 알죠? 전 웬만하면은 거의 뭐 수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 아니면은 저 C+ 이하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때문에 억지로 내려가거나 자신이 거의 백지나 허위자 백서를 시험지라고 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희생되는 케이스고 나머지들은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노력만 하면 평범한 학점 나가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하면 좋은 학점 나갑니다. 물론 시험지를 이 시험 답안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좋은 학점 받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그건 한 학기에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 나오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학점을 받는지 그림이 뜰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 그래서 강의를 하는 목적은 어디다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강의 끝나려면 항상 후회를 하는 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했던가 빼놓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메워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능동적인 거 훈련이니까. 특히 많이 섭섭한 게 수업 끝나고 딱 나갈 때 몰려 들어오는 사람 진짜 섭섭합니다. 물어보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나 혼자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발상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미 반은 지나갔지만 나머지 반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었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아니, 온라인 할 때도 그러는데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안 합니까?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숙지했다고 간주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미 학기 반이 지났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한 번쯤 더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간략하게라도. 근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기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오해예요. 아까 발표 수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가 진도는 나갔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거 시비를 가려보고 싶지 않다든가 이게 뭐겠어요?
발표 주제 자체를 발표자가 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는 거지 주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미션이 있고 공모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니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훈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 나온 김에 제가 아까 깜빡 뺀 거 꼭 이런 게 생겨서 그러는데, 이 발표를 하려면 발표문을 제출하는 거, 요걸 발표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구두로 발표하는 사람 그냥 받아주면은 말로만 해놓고 현장에 안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발표문을 작성을 하면은 발표문 작성한 노력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그냥 하니까 발표문 제출을 신청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선착순입니다. 왜 선착순이어야 되냐면은 지금은 많이 늦어서 그런데 늦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작한 학기에도 한 3월, 4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심지어는 11월까지 거의 신청이 없어요. 그러다가 11월 말, 12월 초 이럴 때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4팀, 5팀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어떻게 해요? 발표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사해온 내용 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회도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극으로 끝나는데, 우리나라 학회 발표를 보면은 이거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학회 발표가 2시간 잡혀 있으면 발표자가 1시간 반 그냥 읽고 끝나. 토론자라 와가지고 20분, 30분 정도 그냥 잡아먹어요. 나중에 5분, 10분 질문 받아.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는 검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발표하는 놈은 대충 네 업적으로 해주려고 다 밑에서 백 써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 이겁니다. 정상적인 발표는 발표 시간보다 2~3배 토론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50분짜리 수업 3개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쉬는 시간 다 안 주고 해도. 그러면 150분 정도 나오는데 발표 한 50분 정도에 다 끝내려면, 100분 토론을 하려면 50분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뭐 출석이니 준비니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은 30분 이내에 다 끝나야 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시간에 제대로 된 발표는 1시간에 다 끝나요. 한 번에 한 팀 이상 발표를 시켜주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조예요. 근데 4팀, 5팀이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준비해 놓은 게 괘씸해가지고 억지로 발표를 시켜주려다가 무리하게 부실한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려면 발표 수업 뭐하러 하느냐는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표 수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그거는 시간 오버하게 들어오는 팀은 탈락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를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미리 당부를 해놓습니다. 안 할 사람이면 아예 준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할 사람들은 일찍 해가지고 미리 시간 배정 받으세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거고, 시간 배정도 미리 먼저 선택한 사람한테 먼저 시간 배정해 줍니다. 나중에 늦게 가져와서 왜 저는 시간 배정 안 해줘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숙지를 시켜두는 겁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제가 까먹은 게, 이거 잊어먹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거 하다 보면 꼭 이 질문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 발표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맞는 친구하고 팀을 이루어서 발표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원칙적으로 권장사항입니다. 왜 권장사항이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되먹지 않은 게 꼭 줄 서가지고 탈락시키는, 줄 세워서 몇 등 이상 잘라내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는 경쟁,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경쟁이 남이 못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구조를 만들어버리더라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중점을 둬서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하는 거. 원래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거 가르치기가 굉장히 곤란한 구조죠. 그런데 마침 발표 수업을
팀을 이뤄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거 좋잖아요. 같이 사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권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그렇듯이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더라고. 이런 좋은 취지로 팀을 이뤄서 같이 협조하는 거 가르쳐놨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이거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시험은 허위자백서 내고 지각결석 줄기차게 한 사람들이 만회를 하려니까 발표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엉터리라도 지가 하면 대가를 치러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라도 시켜주니까 그건 점수를 줄 만한데 제일 흉악한 인간이 뭐냐면 지는 준비 안 하면서 옆에 친구 발표하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거든. 그럼 가가지고 옆구리 찔러요. 나 지금 사정이 어찌어찌 하니까 내 이름 좀 넣어주라. 그럼 발표 준비는 혼자서 하고서 이름만 2명 3명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노력 없이 거저 점수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는 건 자기가 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친구를 사귀어뒀느냐. 이거 가지고 점수가 오가면 이건 안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걸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짜는 게 이겁니다. 팀원 숫자는 이것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세요. 단 사람 숫자가 많으면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것보다 2사람이 한 게 나아야 되고 2사람이 한 것보다 3사람이 나아야 됩니다. 3사람이 하는데 혼자 한 것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점수 찢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양가 없는 팀은 넣어주지 말란 얘기입니다. 영양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혼자 한 것보다 낮게 발표를 하면 그건 별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발표지를 올려야 되고 올릴 자신이 없으면 넣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 민폐되는 이렇게 나중에 학기 끝난 다음에 사실 저 혼자 한 건데요. 이런 얘기 해봤자 그거는 소용없습니다. 설마 대학에서 칼 들고 이름 안 넣어주면 죽여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넣어준 사람도 공범이라고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수준에서 협박은 설마 없겠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팀치할 때 넣어준 사람도 팀원 신중하게 고르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나 이렇게 많은 대답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이 댓글 다는 놈들이 악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지는 생각 없이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은 10배, 100배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담 안 갖고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는 제가 좀 체력만 쓰면 되니까 지금 기회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글로 쓰게 하면 죽어나요. 그러니까 꼭 악용하는 놈이 글로 쓰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글로 쓰게 하지 말고 지금 마이크 들고 부담 없이 말로 때울 수 있을 때 질문 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중에 메일이나 문자로 질문하면 미워할 겁니다. 얼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업 자료요. 이것도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업 자료에 대해서는 강의계에서 기본적으로 참고서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이것도 학생들이 좀 이해해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 교재가 있잖아요. 수업 교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하러 강의 들어요? 그 책 보면 되지. 근데 이 강의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책 한 권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 종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간단한 강의, 이 한국사 탐구라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넓지만 넓지 않은 부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제 강의를 뭐 줄줄이 서가지고 모든 강의 듣는 건 아니니까 되게 처음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에는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뭐냐면은 역사라는 걸 왜 배우는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를 왜 배우는가, 역사는 무엇인가 이걸 하려면 역사 철학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각 부분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 탐구 같은 경우에 고조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고전보다 선사 얘기. 이걸 하다 보면 선사시대 얘기가 돼요. 그러면 첫 시간의 책하고 두 번째 시간의 책하고 완전히 분야가 틀려지죠. 분야만 틀려지는 게 아니라 역사 철학에 관해서 필수적인 책만 해도 몇 권이 나오겠어. 그리고 고조선 유화문명 여기에 관한 것도 책이 몇 권이 나오겠어요. 강의를 교재로 쫓아가려다 보면 학부생들은 못 쫓아갑니다. 대학원생도 못 쫓아가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역사 강의는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건 본전 생각납니다. 시간 배정으로 보면 고등학교 수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학원 수업보다도 못한 시간 배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편적인 정보 배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를 깊이 들어가가지고 학원이나 고등학교도 그렇게 못 가르치니까 어떤 문제를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배우는 게 좋으냐. 이게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뭘 시사해주고 인간의 생리에 대해서 뭘 시사해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어떻게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직접적인 지식에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교재라는 건 참고용이지 절대적으로 집착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진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즐긴다 생각하시고 저런 내용이 있다 하는 식으로 좀 가볍게 하고, 시험 보는 것만큼은 특별히 2주 정도 준비할 시간을 보니까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하러 수업 내용에 집착을 해요. 자기가 직접 발표하면 되는데. 직접 발표를 하게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주입식 내용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할 사람은 발표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시험만 보시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개설서라도 한번 소개해 놓은 개설서가 있으니까 참고문헌으로 그거나 좀 쭉 보시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쫓아오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얘기나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가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바로 발표 들어와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문이 되는 대로 시간을 잡을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발표 신청을 할 때 즉각 다음 시간, 심지어는 그 당일날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오늘이 8교시죠. 그럼 15시간이면 7시간 남았나? 진짜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빠른 준비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안 나오면은 수업을 끝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웬만큼 지나니까 이제 빨리 끝내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 수업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수업 끝내달라는 얘기로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준비 바랍니다.